다룰 내용은 생명체 구성 물질입니다. 생명체 구성 물질. 생명체 구성 물질. 우리나라에서 가장 좀 잘생긴 생명체 하나를 그림으로 그릴게요. 잘 봐요. 머리는 조금 작은 편이고요. 다리가 엄청 좀 긴 편이에요. 멀지 않은 곳에 있습니다. 어디 있죠? 다리가 좀 긴 편이라서. 키는 조금 작은 것처럼 보이는데 비율이 좋아요. 그만할게. 그래서 생명체 하나를 놓고요. 자, 첫 번째로 정리할 건 뭐냐면 이 생명체를 구성하는 물질입니다. 뒤에는 뭘 정리할 거냐면 구성 원소를 정리할 거야. 구성 원소. 자, 먼저 생각할 거는 이 생명체 안에 가장 많이 들어있는 물질이 뭘까 이겁니다. 가장 많이 들어있는 물질 첫 번째 물입니다. 물이 제일 많아요. 물이 66%인가? 이렇게 말을 하는데 물이 제일 많이 들어있어요. 두 번째로 많이 들어있는 건 누굴까요? 뭘까? 힌트인데 모르겠죠? 살? 단백질, 근육을 구성하는 단백질입니다. 단백질. 맞춰서 고마워요. 살? 지방? 그 다음은 쌤하고 좀 관련이 없긴 한데 막 이렇게 좀 남는 에너지가 이런 형태로 저장이 되죠. 그죠? 지방 정답. 쌤하고 관련이 없으니까 잘 맞추는군요. 지방이 세 번째로 많아요. 시선은 위로도 배에 두면 했나? 실내야? 나오긴 했지만 지방은 아니에요? 다 옷이에요. 옷. 곧 탄로가 나겠지만 우겨봐야지 일단. 자, 이 세 가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1등, 2등, 3등. 그래서 암기법이 있는데 사람의 몸속에 물이 제일 많다며 그래서 물단지를 그려요. 물이 가득 차 있는 장면을 상상합니다. 물단지 이렇게 암기합니다. 사람은 물단지야. 물, 단백질, 지방 순서대로 많아라고 일단 기억을 해주고요. 네 번째로 말하는 게 조금 낯설어요. 핵산이라는 물질이 네 번째로 많습니다. 우리 책에도 핵산이 네 번째로 많아라고 써있어요. 무려 1.5%인가요? 1.5%는 핵산으로 되어 있어. 자, 핵산에 대한 이미지를 가질게요. 핵산. 몸속에 핵산이 뭐지? 핵산? 핵폭탄인가? 이게 아니라 핵산이 뭐냐면 우리 몸은 세포로 되어 있죠. 세포? 세포 안에 뭐가 들어있어요? 가운데. 핵이 들어요. 핵 속에 이상한 물질이 막 이렇게 들어있어요. 과학자들이 이 물질이 처음에 뭔지 몰랐어. 그래서 끄집어내가지고 여러 가지 실험을 막 했더니 산성 물질이야. 산성. 그래서 과학자들이 이 물질이 뭔지 모를 때 야 이건 뭔지 모르겠는데 핵 속에 들어있는 산성 물질이야. 그래서 이름이 핵산입니다. 핵 속에 들어있는 산성 물질이야. 그래서 핵산이라고 불렀던 거야. 핵산. 핵이 뉴클레이라고 불러주고요. 산성이 에이시드라고 부릅니다. 산성. 그래서 핵산이 영어로 뭐야? NA야. 그래서 나중에 알고 보니까 얘가 뭐였어? 핵 속에 들어있는 산성물질 NA인데 D로 시작하는 NA랑 R로 시작하는 NA가 바로 핵산이었던 거지. 이건 들어봤어. DNA. 자, DNA, RNA가 써있어요. 자기가 핵산이라고. 나 핵산이야. 써있잖아. 응? 나야, 나. 써있잖아. 그래서 자기 핵산인데 D 핵산, R 핵산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DNA와 RNA 이따가 4번 파트에서 저 DNA와 RNA를 구분해 줄 수만 있으면 돼요. 그럼 핵산은 세포마다 들어있는 거니까 꽤 많은 양이 몸속에 있겠네. 그치? 그래서 무려 4등을 차지하고 있는 겁니다. 이해됐어요? 아하, 그렇구나. 다섯 번째로 많은 건 무기염료입니다. 무기염료는 무기질이라고도 불러주고요. 우리 뼈를 구성하는 칼슘 같은 거, 인, 나트륨 이런 것들 있죠. 이런 것들을 무기염료라고 불러줍니다. 구성원소 미리 쓸게요. 뼈를 구성하는 칼슘, 나트륨, 인, 황 이런 것들을 무기질 또는 무기염료라고 불러줍니다.
무기열, 무기질 이렇게 불러줘요. 자, 6번째로 우리 몸을 차지하는 건 탄수화물입니다. 우리 맨날 우리 한국 사람은 밥 먹죠. 또 어느 나라는 빵 먹죠. 밥이나 빵이 주식이야, 주식. 주로 먹는 음식들. 주로 먹는 음식들이 대부분 탄수화물 종류입니다. 나라마다 거의 탄수화물인데 탄수화물 맨날 먹어. 그치? 맨날 먹는데 우리 몸을 구성하는 비율은 6등밖에 안 돼요. 왜 그럴까요? 아니에요. 좋은 추리였지만 아닙니다. 제일 먼저 사용돼서. 탄수화물이 3대 영양소입니다. 지방과 단백질과 함께 3대 영양소야. 3대 영양소가 뭐지? 3대 영양소? 바로 에너지를 낼 수 있는 영양소를 3대 영양소라고 해요. 다시 말해서 내가 지금 기운이 하나도 없어. 에너지를 못 내고 있어. 아, 물이라도 먹어야겠다. 물을 벌컥벌컥 먹어요? 에너지가 나나요? 안 난다는 얘기야. 힘을 내려면, 에너지를 내려면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을 먹어줘야 됩니다. 그게 에너지원이야. 근데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을 내가 3개를 동시에 먹었다 치자. 그 중에 제일 먼저 사용되는 에너지원이 뭐다? 탄수화물을 제일 먼저 쓴다는 얘기야. 탄수화물을 다 쓰고 나서야 그 다음 못 쓴다? 지방을 써요. 에너지 사용 순서입니다. 얘가 1등으로 에너지를 사용을 하고요. 그 다음에 지방을 쓰고 지방을 다 쓰면 단백질을 써요. 에너지 사용 순서가 정해져 있습니다. 이 에너지 사용 순서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 사실을 정확히 공부를 하면 다이어트를 쉽게 할 수 있어요. 쌤이 이거 모를 때 쌤은 다이어트를 시도한 적 있습니다. 일단 이제 좀 이따 운동할 거니까 일단 밥을 2그릇 먹자. 밥을 막 먹어요. 그리고 막 운동을 막 해요. 30분 했어. 됐다. 그만하자. 내가 먹은 밥이 다 소모가 안 돼요. 그죠? 내가 먹은 밥이 다 소모가 안 되면 이게 다른 물질로 전환이 됩니다. 미리 얘기하겠지만 얘가 지방으로 전환돼요. 지방으로 전환돼서 몸에 쌓입니다. 그게 이거야. 난 밥만 먹었거든. 근데 왜 이렇게 지방이 많아진 거야? 나 고기 별로 안 좋아하는데. 기름기 별로 안 좋아하는데. 밥이 탄수화물이 지방으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자, 이런 말도 있어. 밥만 먹어도 살쪄. 이런 말을 들어본 적 있나요? 그게 일리가 있는 말이라는 걸 오늘 공부하게 될 겁니다. 그럼 다이어트 어떻게 해야 되냐? 밥을 안 먹거나 또는 단백질 위주의 식단을 해요. 단백질을 먹어. 배부르다. 단백질을 막 먹어. 그래서 운동하는 사람들이 닭가슴살 이렇게 좋아하는 거야. 단백질 먹고 운동해요. 단백질보다 뭐가 먼저 타버려? 지방이 먼저 타겠지. 단백질만 먹었으니까 몸속에 탄수화물은 없다는 전제하에 지방이 먼저 타니까 살이 쭉쭉쭉쭉 빠지는 게 느껴집니다. 왜? 쭉쭉쭉쭉 살이 빠지는 것처럼 막 체지방률이 막 쭉쭉 빠져. 그죠? 그 느낌을 받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단백질 식단을 하고 운동을 하는 겁니다. 탄수화물 많이 먹으면 절대로 살이 잘 안 빠져요. 그거 다 쓰느라 쓰면 정신없어. 밥을 먹더라도 조금만 먹고 운동을 많이 하는 거지. 탄수화물 다 쓰면 지방을 태울 테니까. 그래서 그런 방법으로 다이어트를 하면 좀 효율적으로 다이어트를 할 수가 있습니다. 아하, 그렇군요. 거예요. 그래서 탄수화물이 6등, 몸을 구성하는 물질 중에 6등을 차지한 이유는 에너지원으로 많이 사용되기 때문입니다. 에너지원으로 많이 가장 먼저 사용되기 때문이야. 에너지원으로서의 사용 순서가 1등, 2등, 3등이라고 정리를 해준 겁니다. 오케이. 자, 이제 구성 원소들을 암기할게요. 우리 물은 알고 있습니다. 물은 H2O라서 얘를 구성하는 원소가 수소하고 산소라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어요. 그죠? 수소, 산소라는 걸 알고 있는데 다른 것들은 아직 잘 모르겠어. 그죠? 그래서 암기법을 준비했는데 자, 이제 여러분들은 외국인이야. 뭔 소리냐면 존댓말을 몰라. 안녕. 오케이. 존댓말 모르는 외국인들이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되게 배고파해서 에너지 3대 영양소를 줄 거야. 지금부터 받아야 돼.
자, 첫 번째 질문입니다. 야, 여러분들, 하이, 여러분들, 탄수화물 줄까요? 따라합니다. 자, 줘. 탄수화물 줘! 라고 하는 거야. 줘! C-H-O. 줘로 구성돼서 줘. 그러면 지방도 줄까요? 줘! 그죠? 지방도 똑같은 구성 원소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탄수화물을 남기면 지방으로 전환된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구성 원소가 같기 때문이에요. 밥만 먹어도 살찌는 이유가 구성 원소가 똑같기 때문입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단백질 줄까요? 그러면 no! 받지 말아야 돼. 단백질을 너무 많이 먹으면 어떻게 되냐면 근육이 우락부락해집니다. 요즘 대세는 쌤처럼 이렇게 날렵한 몸매가 대세예요. 막 근육을 아니야 수업을 엄청 잘 들어. 엄청 뭐한 거야? 근육 우락부락하면 엄청 촌스러운 거야. 엄청 촌스러운 거야. 그래서 단백질 구성원소는 촌스러운 겁니다. 알겠어요? 촌스럽다. 단백질 너무 촌스러워라고 이미지화 시키라는 거야. 황은 모두 들어있는 건 아니고 일부 단백질에 황이 포함되어 있어서 괄호를 치기도 합니다. 중요한 건 얘는 N, 질소가 포함되어 있죠. 질소가 포함되어 있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헥사는 3대 원소가 아니긴 하지만 여기 들어있는 헥사는 뭐로 구성되어 있냐면 얘는 CHON까지 똑같고 맨 끝에가 인산, 그래서 P로 구성되어 있어요. 촌피입니다. 촌피. 따로 암기법을 준비해서 해놨어요. 촌피. 촌티가 난다? 이상하다. 촌피. 헥산의 구조를 배우면 저절로 암기가 되는데 지금은 헥산은 촌피다라고 이렇게 구성 원소까지 정리를 했습니다. 자, 딱 보면은 둘로 구분돼요. 전체가. 지금 이 구분 먼저 해볼게요. 여러분 어떻게 구분한 건지 맞춰봐. 구분하는 방법인데요. 잠깐. 단백질, 지방, 헥산, 탄수화물 동그라미, 나머지는 안 동그라미. 동그라미 친 것과 안 동그라미 친 것들은 어떤 차이점 있죠? 바로 이겁니다. 탄소를 가진 것과 탄소를 가지지 못한 것들이에요. 우리 책에서 어떻게 구분되어 있냐면 탄소로 구성된 화합물, 탄소화합물이라고 처음에 정리가 되어 있고 뒤에는 비탄소화합물이라고 정리되어 있는 거야. 탄소화합물은 탄소를 중심 원자로 해서 만들어진 물질들입니다. 비탄소화합물은 탄소가 중심 원자가 아니죠. 탄소 없이 만들어진 물질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몸을 구성하는 물질들을 탄소화합물과 비탄소화합물로 구분하는 방법이에요. 탄소화합물들은 다 C를 갖고 있잖아. 그래서 얘를 불태우면 잘 타요. 잘 타기 때문에 단백질, 지방, 탄수화물 잘 타서 에너지를 막 뿜어내니까 3대 영양소를 사용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헥산도 잘 탑니다. 태우면. 그래서 세포를 태운다? 잘 타겠죠. 조금 무서울 수 있겠지만 사람이 돌아가셔서 화장을 합니다. 엄청 잘 타요. 왜? 대부분 탄소화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잘 타요. 근데 안 타고 남는 게 있죠. 마지막에. 그게 뭐야? 뼈 성분. 무기염류는 타지 않는 성분을 말해요. 물은 물론 증발되어 날아갈 테고요. 얘가 남아서 마지막에 여기 남아서 갈아가지고 빻아가지고 뿌리게 되는 거죠. 자, 이게 무기염류 종류가 타지 않고 남는 게 재다. 재가 남는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구나. 이 생명체 구성물질을 전체에 정리를 좀 해봤습니다. 잠깐만요. 또 있죠. 생명체 구성물질 정리했고요. 자, 생명체 구성물질의 구성 원소까지 했고 나머지 탄수화물은 어디 사용된다, 단백질은 어디 사용된다 이런 것들은 과학이라기보다 약간 기술과정 같은 느낌이라 지금 한번 쭉 읽어볼게요. 어디 이용되는지는 쭉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각각의 물질들이 몸 안에서 어떤 역할들을 하는지를 얘기를 하고 있어요.
다 읽었죠? 그러면 바로 2번으로 갈게요. 2번. 두 번째 내용입니다. 단위체. 각각의 우리 몸을 구성하는 물질들을 잘게 쪼개면 하나의 단위체라는 게 나와요. 단위체. 단위체가 뭐냐면 우리 왜 레고 같은 거 조립할 때 요만한 레고를 조립하다 보면 하나의 커다란 성이 되잖아요. 성의 단위체가 뭐냐 그러면 요거요. 이렇게 말할 거 아니에요. 그걸 하나의 단위가 되는 단위체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 물은 그냥 물 분자 자체가 단위체예요. 그래서 물은 단위체가 따로 없고요. 물이 그냥 단위체고요. 그 다음에 무기업류도 이게 하나하나 떨어져 있는 거라서 그냥 무기업류 자체가 하나하나 단위체인데 나머지 것들이 단위체가 있습니다. 단백질은 이렇게 덩어리져 있는 게 단백질인데 이걸 잘게 쪼개면 단위체가 나오고요. 우리 옛날에 중딩 때 공부했는데 단백질을 구성하는 단위체, 단백질을 다 소화시키면 이게 나온다라고 기억합니다. 바로 아로 시작하는 아이스 아메리카노 아니고요. 아싸 아니고요. 뭐라고? 정답 아미노산입니다. 아미노산입니다. 바로 단백질의 단위체가 뭐냐 그러면 아미노산이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하고요. 지방의 단위체는 조금 이름이 좀 어려워요. 기억합니까 혹시? 맞아. 글리세롤. 다른 말로 글리세리드라고 하는데 정확하게는 일단 지방산이라는 물질과 모노글리세리드라고 외울 거야. 모노글리세리드라는 물질로 분해가 됩니다. 이게 지방의 단위체. 핵산의 단위체는 아마 처음 들어볼 겁니다. 옛날에 배운 적이 없어요. 이거는 뉴클레오타이드라고. 어려워. 뉴클레오타이드가 단위체고요. 탄수화물의 단위체는 알고 있습니다. 포도당. 앞글자만 줬었어요. 포도당입니다. 자, 이 단위체들이, 이걸 단위체라고 하고요. 단위체가 뭉쳐지면서 커다란 물질들이 되는 겁니다. 자, 이런 걸 단위체라고 불러줘요. 책에 근데 어떤 그림이 나와 있냐면, 이런 그림이 나와 있어요. 포도당이 뭉쳐지면 모두 탄수화물이 될 거 아니야? 근데 탄수화물의 종류가 되게 여러 가지가 있다. 탄수화물 종류가. 여기는 이거예요. 단위체는 똑같이 포도당인데 어떻게 연결하냐에 따라서 녹말이라는 탄수화물이 되기도 하고요. 녹말도 탄수화물의 종류야. 글리코젠이라는 탄수화물이 되기도 하고 셀로스라고 하는 탄수화물이 되기도 합니다. 다 탄수화물의 종류들인데 이름이 달라. 녹말은 이제 곡식 속에 들어있는 게 녹말이고요. 글리코젠 같은 경우는 그 포도당을 간에다가 저장한 형태를 글리코젠이라고 하고 셀룰로스 같은 경우는 세포벽을 구성하는 식물의 세포벽 같은 걸 구성할 때 그 탄수화물을 이렇게 얽히고 짜가지고 촘촘하게 짜가지고 셀룰로스 성분을 만듭니다. 알겠죠? 세포벽, 포도당 저장. 그래서 단위체가 어떻게 구성돼, 어떻게 조합하냐에 따라서 좀 다른 탄수화물들이 만들어집니다. 똑같은 게 만들어지는 게 아니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이걸 단위체라고 하는구나. 됐죠? 오케이. 자, 그다음 오늘의 하이라이트입니다. 바로 단백질 얘기를 할 거예요. 단백질 얘기까지만 하고서 잠깐 쉴 거니까 힘냅시다. 단백질. 다시 물어볼게요. 단백질의 단위체가 뭐였죠? 아미노산. 우리 중딩 때까지는 아미노산을 그냥 하나의 통으로 그냥 고유명사인 것처럼 외웠잖아. 이제는 좀 나눠야 돼. 어떻게 나눠야 되냐? 아미노 플러스 산으로 나누어야 합니다. 아미노 플러스 산. 아미노와 산이 만난 거야. 그 다음에 첫 번째가, 이거 나누는 게 첫 번째로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는 부분. 두 번째는 뭐냐면, 아미노산은 한 종류가 아니야. 아미노산 자체가 여러 종류가 있어요. 우리 필수 아미노산이라고 하는데, 필수 아미노산만 20종류가 있습니다.
단위체는 포도당은 한 종류잖아. 근데 단백질의 단위체인 아미노산은 특이하게 여러 종류의 단위체들이 있습니다. 그 단위체가 어떻게 만나냐에 따라서 더 다양한 종류의 단백질이 만들어지는 거야. 그래서 탄수화물의 종류보다 단백질의 종류가 훨씬 더 많은 거야. 단위체 자체가 복잡하기 때문에. 단위체 자체의 개수가 많기 때문에 훨씬 더 다양한 종류의 단백질을 만들 수 있는 가능성이 적었기 때문에 열립니다. 자, 두 가지만 알면 일단 아미노산을 정리할 수 있어요. 잘 보세요. 아미노산은 탄소 화합물이죠. 탄소를 중심으로 만들어진 화합물이고 짝대기가 뭐냐면 공유 결합이야. 4개의 공유 결합을 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오른쪽엔 또 다른 탄소와 결합이 되어 있고요. 아래는 수소, 왼쪽은 질소와 결합이 되어 있고요. 질소는 원자가 전자가 5개입니다. 그래서 몇 개가 부족하죠? 3개 부족하죠? 그래서 3개의 공유 결합을 할 수 있다는 뜻으로 하나, 둘, 3개의 공유 결합을 하고 있는 모습이야. 질소는 양쪽에 수소와 공유 결합을 합니다. 오른쪽의 탄소는 산소와 먼저 이중 결합을 해요. 산소가 전자 2개가 필요하잖아. 이중 결합을 해서 산소를 만족시켜주고 자기는 하나, 둘, 3개니까 하나 더 남죠. 또 하나 남는 공유 결합을 OH라는 녀석과 함께 결합합니다. 그리고 맨 위에는 R-이라 그래서 곁가지라고 불러줘요. 곁가지. 왼쪽에 여기 NH2가 포인트입니다. NH2라는 부분과 오른쪽에 COOH라는 부분으로 나누어지는데 이 NH2라는 부분을 아미노기라고 불러요. 아미노기. 약간의 염기성을 띠는 부분이 저쪽 부분입니다. 아미노기라고 불러주고요. 오른쪽에 있는 이걸 COOH라 그래서 카복실기라고 하는데 얘가 이온화되면 산성을 띠기 때문에 카복실산기라고도 불러줍니다. 모든 20종류의 모든 아미노산은 다 이런 구조를 하고 있어. 그래서 아미노산을 연구하다 보니까 이 자식 다 아미노기가 있네. 이쪽은 카복실산기가 있네. 그럼 이것들을 그냥 아미노산이라고 하자. 아미노기와 카복실산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아미노산이라고 부르자라고 약속을 한 거예요. 여기서 아미노와 산이 나옵니다. 그 20종류의 아미노산이 모두 이런 구조를 하고 있다면 종류가 다른 건 어떻게 결정되는 거다? 바로 이 곁가지. 여기에 어떤 녀석이 오냐에 따라서 종류가 달라진 겁니다. 20종류마다 곁가지의 모습이 다 다른 거야. 어떤 녀석은 엄청 길게 뭐가 붙어있기도 해요. 엄청 길게 뭐가 막 붙어있어. 연결 막 붙어있습니다. 그런 20종류의 아미노산이 곁가지가 달라지면 아미노산의 종류가 달라지는 거구나 라고 얘기하는 중입니다. 자, 이게 하나의 단위체죠. 단위체. 아미노산이라는 하나의 단위체입니다. 이 단위체와 또 다른 단위체가 연결되어야 단백질이 만들어질 거 아니야? 또 다른 아미노산과 결합하면 되겠죠? 하나의 아미노산을 더 그려줄 겁니다. 똑같이 탄소 중심으로 왼쪽에 아미노기가 이렇게 있을 것이고요. 곁가지가 2-로 들어가고 수소가 있고 얘가 또 다른 탄소와 산소 OH를 똑같이 그렸습니다. 자, 왼쪽에 아미노기 그렸고요. 오른쪽에 카복실산기를 똑같이 그려냈고요. 여기는 R-였는데 R2-로 그렸죠. 다른 종류의 아미노산이다 라고 말하는 거야. 얘가 동그란 파란색의 단위체였다면 얘는 또 다른 단위체니까 또 다른 아미노산이니까 빨간색으로 표현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종류의 아미노산이 결합되어야 합니다. 아직은 결합이 안 된 상태야. 이제 결합을 시킬 거야. 근데 문제는 뭐냐면 결합을 하려면 여기 있는 요 탄소하고 여기 있는 질소가 결합을 해야 돼요. 탄소한테 물어. 야, 너 결합할 수 있어? 아니요. 왜? 이미 다 결합했거든요. 이렇게 되는 거야. 결합파를 다 쓰고 있잖아. 결합할 수 있는 전자를 다 쓰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결합할 수 없어. 그래? 질소 너는 결합할 수 있어? 안 돼요. 저도 3개의 공유결합을 다 했거든요. 안정적이에요. 결합 못해요. 근데 결합을 하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합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하나씩의 팔을, 하나씩의 전자들을 확보해야 돼. 그래서 어떻게 한다? 알았어요. 내가 얘를 포기할게요. OH를 버립니다. 알았어요. 저는 얘 버릴게요. H를 버려요. 그래서 전자를 공유를 할 수 있는 이렇게 결합을 하게 됩니다. 결합이 된 거예요. 근데 결합을 하다 보니까 누가 버려졌냐? OH 하나와 H 하나가 버려졌죠. 쟤네를 밀어내는 거야. 넌 나가! 되는 거죠. 나갈 때 어떤 형태로 나간다? H2. H2개 산소 하나. 그래서 물의 형태로 물 분자 하나가 빠져나가면서 결합을 하는 겁니다. 책에는 어떻게 그려져 있냐? 이 그림은 안 나와 있어. 하지만 아미노산과 또 다른 아미노산이 결합할 때 물 분자 하나가 빠져나가라고 그려져 있죠. 왜 물 분자 하나가 빠져나가는지에 대해서 이유를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예, 이유를 설명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아미노산들이 결합할 때는 물 분자 하나가 빠져나가게 되는 겁니다. 정말 단순한 시험 문제인데 이런 시험 문제가 나온 적이 있습니다. 아미노산 2개가 연결되려면 아미노산 2개를 연결하면 물 분자 몇 개 빠져나오게? 하나죠. 그렇죠? 하나 빠져나올 거 아니야? 아미노산 3개 있으면 2개 나오겠네요. 그죠? 너무 당연하죠? 아미노산 3개를 연결하려면 또 하나의 물 분자 나오면 되니까 총 2분자의 물 분자가 나오면 될 거 아니야. 그걸 물어본다니까? 너무 쉽죠? 그런 것들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아미노산끼리 연결되는 요 결합은 이름이 뭐냐? 너는 결합의 이름이 뭐니? 라고 그러면 이 결합의 이름은 익숙하지 않습니다. 펩타이드 결합이라고 불러줍니다. 아미노산들이 결합할 때 결합의 이름을 펩타이드 결합했다. 펩타이드 결합했다라고 불러줘. 펩타이드 결합. 펩타이드 결합했다라고 불러줍니다. 당연히 공유결합이에요. 공유결합으로 이루어진 펩타이드 결합이 생성됐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또 다른 아미노산이 또 결합되고 또 결합되고 해서 아미노산이 여러 개가 쫙 결합이 되면 이제 단백질이 만들어지겠죠. 자, 이제 그 모습을 그림으로 확인해 볼게요. 자, 이런 아미노산들이 붉은색, 푸른색, 그 사이 또 노란색도 보이죠, 그죠? 그만할까? 많이 했었지. 자, 그래서 아무튼 아미노산 여러 개가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야. 보이나요? 엄청나게 많은 아미노산이 쭉 연결되어 있죠. 이 연결을 뭐라고 한다? 펩타이드 결합이라고 한다 라고 써있고요. 펩타이드 결합이 일어날 때 뭐가 빠져나온다? 물 분자 하나가 빠져나온다라고 그려져 있는 겁니다. 자, 또 용어가 또 나와. 펩타이드 결합이 여러 개가 쭉 연결된 게 뭐야? 요 길쭉한 뱀처럼 생긴 요 녀석이죠. 이 녀석이 따로 이름이 있어요. 얘가 이름이 뭐다? 써있습니다. 폴리펩타이드라고 써있어요. 폴리가 뭐냐면 P-O-L-Y인데 여러 개라는 뜻인데 여러 개. 뭐가 여러 개? 펩타이드 결합이 여러 개 있어 뜻이야. 폴리펩타이드라는 말은 펩타이드 결합이 여러 개 연결돼 있어 이 뜻이야. 그래서 폴리펩타이드라는 말을 딱 보는 순간 요 그림이 떠오르면 됩니다. 그럼 폴리펩타이드가 단백질이야? 라고 했을 때 그건 또 아니야. 단백질은 잘 들어. 단백질은 이 일렬로 길쭉하게 만들어진 폴리펩타이드가 꺾이고 접히고 달라붙고 해서 이런 3차원 구조를 만들었을 때 단백질의 기능을 가지게 됩니다. 단백질로서 각자 자기만의 기능을 가지게 됩니다. 아밀레이스라는 소화 효소가 있습니다. 침에 들어있는데 얘는 탄수화물을 분해하는 소화 효소거든. 처음 만들어졌을 때는 길쭉한 형태일 때는 자기 기능이 없는데 이게 자기 입체 구조로 빵빵빵빵 꼬이게 되면은 자기만의 고유한 기능을 갖게 됩니다. 진정한 단백질은 누구다? 이렇게 꼬였을 때 진정한 단백질이 되는 거예요. 가끔 쌤이 삐졌을 때 누가 물어보요. 여기 너 이렇게 꼬였어. 난 진정한 단백질이 된 겁니다.
누가 졸려해서 하는 얘기예요. 졸리면 꼬인 거야! 꼬여야 단백질 됩니다. 꼬여야. 이 꼬이는 순서 나중에 생투에서 살짝 배우는데 꼬이는 방법들이 정해져 있게 돼요. 아무튼 중요한 건 꼬여서 자기만의 기능을 가지게 돼서 이 기능을 가지게 된 단백질을 알파 단백질이라고 한번 설정해 볼게요. 알파라는 기능을 가진 단백질과 베타라는 기능을 가진 단백질이 양쪽에 이렇게 크로스로 배치되어서 만들어진 게 그 유명한 헤모글로빈입니다. 적혈구 표면에 있는 게 헤모글로빈이고요. 헤모글로빈의 기능은 우리가 알고 있죠? 산소를 운반하는 녀석이라고 알고 있는데 그때 산소를 운반하는 그 헤모글로빈이 무려 단백질 몇 덩어리? 4덩어리의 단백질로 되어 있어요. 4덩어리의 단백질로 되어 있습니다. 이 단백질의 이름을 글로빈 단백질이라고 해요. 글로빈 단백질. 그래서 이 알파는 알파 글로빈 단백질, 베타는 베타 글로빈 단백질이라고 불러줍니다. 근데 그 글로빈 단백질마다 뭐가 박혀있나? 보여? 빨간 거 박혀있죠? 이 빨간 게 뭐냐면 철입니다. 철. Fe. 철이 박혀있어. 그래서 피가 막 흘러. 이렇게 빨아먹으면 피 맛이 무슨 맛이라고 알고 있어요? 약간 비릿한 맛이 나고 철 맛이 난다고 알고 있죠? 이게 저 철의 맛이 나는 거예요. 그럼 철이 왜 여기 박혀 있을까? 이 철이 나중에 뭘 끌어들여서 결합한다? 산소 한 분자를 끌어들여서 산화철 형태로 녹이 쓸어버립니다. 이러면서 산소를 날라주는 거야. 산소랑 결합된 철은 녹슬어버립니다. 그래서 빨간색으로 변하는 거야. 철이 녹슬은 색깔. 자, 각자 피를 좀 흘려볼까요? 시작! 보여줘. 이상하죠? 피가 빨간색인 이유가 뭐다? 산소가 결합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자기 피부에 여기 이런 보여? 이게 빨간색은 아니죠. 약간 푸른빛을 띠잖아. 얘는 산소를 다 조직세포한테 뿌려주고 돌아가는 피야. 할 일 다 한 피죠. 수고했다. 칭찬해줘요. 수고했다. 얘는 산소를 다 날라주고 산소를 잃어버린 피입니다. 산소 잃어버리니까 이 철이 산소를 잃어버리면 원래 자기 색깔을 회복하게 되는 겁니다. 원래 자기 철 색깔을 회복해서 약간 푸른빛을 띠게 되는 거예요. 원래 자기 색깔을 회복하는 거예요. 또 산소가 달라붙으면 또 빨간색으로 바뀌겠죠. 이 철이 그 구조를 하는 거고 이 철 박혀있는 철을 갖다가 구조를 햄구조라고 불러요. 햄구조. 그래서 이 전체를 뭐라고 한다? 햄구조와 글로빈 단백질이 있어서 헤모글로빈. 햄글로빈이 우리가 알고 있는 헤모글로빈인 거예요. 물론 우리 시험 문제는 나오지 않습니다만 궁금해할까봐 헤모글로빈이 그렇게 나온 용어입니다. 재밌는 건 적혈구 한 개당 헤모글로빈이 몇 개 있다? 100만 개씩 있습니다. 100만 개. 근데 헤모글로빈 한 개당 철 분자가 몇 개 있다? 4개 있어요. 근데 철 분자 한 개당 산소가 하나씩 달라붙으니까 여기 산소가 총 4개가 달라붙겠죠. 다시 말해서 여기 산소가 이렇게 O2가 달라붙는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해서 헤모글로빈 하나당 산소 분자가 4개가 달라붙는다는 얘기고요. 근데 그게 100만 개 있대요. 헤모글로빈이 100만 개 있으면 얘가 나를 수 있는 산소 분자의 개수는 400만 개. 적혈구 하나를 툭 떼어서 버려. 나는 산소를 400만 개를 나를 수 있는 가능성을 잃어버린 겁니다. 적혈구가 부족하면 그래서 빈혈에 걸려요. 빈혈에. 적혈구 수가 중요하다고 말하는 이유가 이거예요. 적혈구 하나당 굉장히 많은 양의 산소를 날라줍니다. 자, 그 얘기를 좀 해주는 거예요. TMI입니다. 적혈구를 많이 만들어야 빈혈에 안 걸릴 거 아니야? 뭘 많이 먹어줘야 돼? 철분제, 단백질, 고기 많이 먹고 철분제, 철 성분 들어있는 것들 많이 먹으면 됩니다. 정리하면 이래요. 정리하면 철이 들어야 빈혈에 안 걸립니다. 엄마랑 싸우지 말고, 아빠랑 싸우지 말고
철이 좀 들어야 됩니다. 학원 빼먹지 말고, 라떼는 말이야! 철이 들어야, 산소도 잘 운반하고 건강하게 살 수 있다. 뭐래도 아무튼 그래서 철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단백질이 바로 이런 헤모글로빈이라는 우리 몸을 구성하는 대부분의 물질들이 이런 단백질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꼭 근육만이 아니라 피를 구성하는 적혈구에도 단백질이 필요하다. 아까 말했지만 침 속에 들어있는 소화효소, 아밀레이스, 펩신, 트립신 등등 여러 가지 소화효소들도 다 단백질로 만들어. 또 모두 단백질로 만드는 줄 알아? 항체. 감기 걸리면 항체가 만들어져야 감기가 나아요. 근데 몸에 단백질이 없어. 항체가 안 만들어지고 감기가 빨리 안 난다. 그래서 감기 걸려도 뭐 이렇게 뭐라도 먹어야 한다 그러잖아. 소고기죽 먹이고 막 왜 하필 소고기죽일까? 단백질이 있잖아. 그죠? 그냥 탄수화물만 먹기보다는 약간 단백질이 들어간 음식을 먹어야 항체가 빨리 많이 만들어져서 빨리 낫겠네요. 그죠? 단백질 일부러라도 먹어주어야 합니다. 또 뭐도 만드냐? 단백질이. 호르몬도 만들어. 호르몬. 쌤하고 별로 관련이 없긴 한데 한참 성장기 때 나오는 호르몬 있죠? 생장 호르몬. 그죠? 쌤은 충분한 혜택을 봤어요. 그죠? 뭐지? 이 미묘한 기류는 뭐지? 그죠? 좋겠다. 키가 얼마예요? 180. 180. 나랑 비슷하네요. 자, 아무튼 생장 호르몬이 단백질성 호르몬이고요. 단백질이 풍부해야 생장 호르몬도 많이 만들어서 키도 잘 클 수 있는. 그죠? 슬프죠? 그죠? 단백질 중요합니다. 알겠죠? 그래서 키 크려면 단백질도 많이 섭취해 주어야 한다라고 말하는 중이에요. 오케이. 자, 그런 단백질로 만들어진 게 되게 여러 가지가 있다라고 말했는데 또 다른 거 방금 이 헤모글로빈을 만드는 거 방금 얘기했었고요. 그 다음에 우리 몸속에 콜라겐 또는 콜라젠이라고 부르는 물질, 걔가 피부를 탱탱하게 만드는 물질인데 이것도 단백질 성분. 자, 근데 봐봐. 이 헤모글로빈을 만드는 아미노산의 배열 순서와 이 콜라겐을 만드는 아미노산의 배열 순서가 어때요? 다른 거 보여요? 그러니까 아미노산이 어떻게 배열되어 있냐에 따라서 누구 옆에 누가 이렇게 어떻게 배열되어 있냐에 따라 다른 종류의 단백질이 만들어진다라고 말하는 식입니다. 단백질마다 아미노산들의 배열 순서가 다 다르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밑에 나와 있습니다. 헤모글로빈과 콜라겐을 구성하는 아미노산의 종류 체크. 아미노산의 개수, 아미노산의 배열 순서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서로 다른 기능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너무 당연한 얘기인데 그걸 텍스트로 표현한 게 저렇게 텍스트화되어 있어요. 아미노산이 다르면 당연히 다른 종류겠지가 이제 텍스트로 서로 다른 기능이 나타나는 이유는 아미노산의 종류, 수, 배열 순서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서술형 문제로 출제되기도 합니다. 서술형 문제로 이렇게 단백질의 종류마다 단백질마다 기능이 다른 이유가 뭐냐? 그렇게 만들어서 이러면 안 되고 아미노산의 배열 순서, 수 이런 것들을 언급해서 서술해 줄 수 있어야 합니다. 자, 단백질은 다 좋은 것만 얘기했는데 안 좋은 점도 하나 얘기할게요. 단백질은 이렇게 열에 약합니다. 산에 약해요. 단백질은 그 중요한 단백질들이 몸속에 있는 단백질들이 열에 약하고 산성에 약합니다. 물론 몸이 산성에 노출될 확률은 되게 적잖아. 근데 열에 노출될 확률은 꽤 있습니다. 쌤의 현재 온도가 36.5도인데 3.5도만 살짝 높여봐. 40도예요. 쌤이 40도 상태에서 여기서 강의할 수 있을까? 못합니다. 불과 3.5도 올라갔는데 왜? 물이 차가운 물을 갖다 놓고 열을 막 가해서 100도로 부글부글 끓이는 거 얼마 안 걸리잖아요. 불과 3.5도가 올라갔을 뿐인데 왜 사람은 죽을 것 같다 그럴까? 바로 3.5도만 올라가도 내 몸속에 있는 단백질이 변성되기 시작합니다. 변성이란 말은 성질이 변한다는 뜻이야. 봐봐. 고깃집 가서 고기를 시켜요.
색깔이 어떤 색깔로 나오죠? 처음 고기 색깔은 약간 핏빛, 붉은빛으로 나오죠? 불판에다 구워요. 구우면 색깔이 어떻게 돼요? 약간 갈색빛 같이 변하죠? 색깔 변했어! 어떻게? 다시 온도 떨어뜨려봐! 알았어! 온도를 떨어뜨리면 다시 원래 색깔로 돌아가나요? 안 돌아가. 무슨 말이야? 한번 변성된 단백질은 기능을 회복하지 못합니다. 다시 말해서 내 몸속에서 에너지를 만드는 효소, 단백질을 만들어요. 에너지를 만드는 효소, 뭐 소화를 담당하는 효소, 호르몬, 항체 다 단백질을 만들었는데 내 몸의 온도가 3.5도 올라갔다는 이유 다 어떻게 돼? 변성되기 시작합니다. 기능을 못해요. 심하게 말하면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그 단백질이 있는데 얘가 죽어버린 거야. 그럼 에너지를 생산하지 못하지. 지금 버팁니다. 봐봐. 40도야. 괜찮았어요? 괜찮으니까 수업하자. 막 땅볼 막 해서 하다가 심장마비로 죽어요. 왜 심장마비로 죽죠? 심장이 뛰려고 해도 뭐가 필요해? 에너지가 필요하잖아. 내 몸속에 에너지를 생산을 못하는 거야. 그래서 숨을 쉴 때도 갈비뼈를 올리고 횡격막을 내리는 이런 호흡 운동이라는 운동을 해야 되는데 그때도 에너지가 필요하거든? 에너지가 없으면 숨도 안 쉬어져. 숨도 안 쉬어주고 심장도 안 뛰고 죽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엄마들이 우리 몸의 온도가 막 38도, 39도, 40 병원으로 막 달려가고 난리를 치는 이유가 있다. 그저 아플까봐가 아니라 죽을 수도 있습니다. 생명이 위험할 수 있어요. 단백질의 변성 때문이라는 거 우리는 좀 더 깊이 있게 알고 있으면 더 도움이 되겠죠? 오케이. 자, 한 장 넘기면 문제 풀이가 나옵니다. 문제 풀고 잠깐 쉴게요. 아이고 힘들어. 풀고 나십니다.